뽑는 방법은 우리도 좀 최소한 공모로 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용찬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곳 로텐더홀 투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중진의 의원 연석회의도 이곳 로텐더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교안 당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은 의회 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민 주권의 전당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세균 의원을 총리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정말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 말고도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1+4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 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당 세력들은 그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벌거벗은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런 야합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야합의 성과를 또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앞에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선거 제도를 기억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 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 먹을지 25석을 나눠 먹을지 다투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입니다. 저들은 특정 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 좌파야합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역에 빠져 있는지,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후대에 길이 남고 전해질 것입니다. 이 야합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 정장, 불로소득 성장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불로소득 성장으로 정책 전환을 했나 봅니다. 지난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께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유연화도 아니고 강화도 아니고 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들어서 18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로소득 국가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집을 살 수 없어서 피눈물이 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피눈물이 납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 성장의 처절한 패자입니다. 극소수만이 그 수혜자입니다. 이런 정책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 중에는 청와대 전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보유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 2천만 원에서 이제는 11억 4천만 원으로 4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민원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이 민원과 실패로부터 자신들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대통령과 부동산 담당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 집 마련 못하게 하는데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측근들의 부동산 가격 안정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삶, 침해,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늘 공정, 정의, 평등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윗선에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집값 폭등에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더 과격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주도의 나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도 집값 폭등의 한 몫이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윽박지르고 경제의 활동을 죽이니까 결국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 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나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렸다고 지금 30대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불로소득 성장을 불렀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완전한 파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산모들에게 한 채 빼고 다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쇼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쇼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게 바라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그래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그
그런 정책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탐욕의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때문입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법안보다 세출 예산을 먼저 처리한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악의다툼 뿐입니다. 석패율이 중진구제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까?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 등록자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이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표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이들 좌파연합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꼼수, 야바이, 편법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버리고 있는 좌파 연합 세력들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1+4라는 좌파 연합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저주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워낙 논란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대 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입법부 수장한테 이리 와서 국무총리를 하라고 지명했겠습니까?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총리를 수락한 것은 자신이 최고 수장을 했던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해집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격려를 받습니다. 이제 정 후보자는 후배 국회의장한테 격려를 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맹자는 무수호지심 비이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원래 다른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의 반대가 쏟아졌고 그 카드를 접었던 것입니다. 극좌 세력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 세력에게 휘둘리는 대통령, 이 무슨 추한 꼴입니까?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제발 대통령답게 행동하십시오. 앞으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하고 좌파 2, 3, 4중대들이 선거 법안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임명동의안을 표결 찬성을 해줄 테니까
선거법 21대 의석을 더 내놔라라는 이런 빠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밀실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일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업무일지에 대통령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당시 한국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 한참 전부터 기획하고 공작했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경찰청, 그리고 또 그 위에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거 공작입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12, 12, 16 부동산 대책은 애꿎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막가파식 대책입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밀려난 젊은 세대는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인생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놔주는 곳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책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무대책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발언은 이주영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온통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덕과 상식의 최저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개탄과 아우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메우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선거법을 가지고 1+4라는 교섭단체를 무시한 협의체가 의석 더 따먹기, 알받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귀다툼으로 누더기와 야바위꾼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남용, 비리 이런 거 잘 잡으라는 게 검찰 개혁인데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는 잘하는 검사들 손봐주고 충경 검찰 새로 만드는 공수처법 강행 등 반개혁으로 유턴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적폐 수사, 엄중히 하려고 곳곳에서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조국, 유재수, 송철호에 대한 몸통이 문통이라고 들끓고 있음에도 유고무원 입에 자크를 잠그는 막장 드라마가 흥미진진합니다. 규순 의향서를 2번이나 쓰고 간첩 대공 용의점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법에도 없는 규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연약한 청소년 탈북자 2사람을
한 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제물로 안배와 특수수갑 채워서 강제 북송한 눈물 나는 막장 드라마도 우리는 봐야 했습니다. 국가 정통성 훼손, 교육 방역의 검인정 국사교과서는 역사 교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막장 드라마의 뻔뻔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늘었다고 자화 자찬 늘어놓았지만 피맺힌 혈세로 60세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제조 부진으로 진짜 일자리 40대의 18만 감소 고용 참사를 감추는 통계 비식의 막장 드라마까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제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였던 외교 안보의 사기극 막장 드라마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비싼 방송, 신문 비용 내면서 막장 드라마나 즐기고 있을 처질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여러분은 말초신경이나 자극해서 시청률, 지지율 높이겠다는 막장 드라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한 법과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우국 충정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가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정관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했습니다. 철의 여왕 마그릿 대처가 이끌었던 1987년 총선에서 376석을 획득한 이래 아마 최다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하원을 해산해서 브렉시트 여부를 국민에게 묻자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단이 대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영국 총선 결과는 총선이 불과 4개월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결단은 신속하고 행동은 일사불란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가치와 이념은 분명히 하되 정책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보수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지만 존슨 총리의 결단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당은 일치단계하여 총리의 결정에 힘을 보탠 결과입니다. 또한 보수당은 작은 정부와 감세라는 큰 틀에서 유연한 복지를 유지하여 중도층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참판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와 꼭 닮은 꼴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점철되고 대학 등록금 폐지, 공공서비스 기업 부귀화, 노조평양 정책 등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131조 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감을 갖고 당을 재정부에 나간다면 보수당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200년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 주지사가 주도로 만들어낸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괴물 같은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맨더링은 반민주적 선거야합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정 정당 일부 세력에 천당도 하지 않은 의원 모임까지 끌어들인 1+4라는 괴물 같은 협의체를 헌정사상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우려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1+4 선거법 플러스 공수처법 야합은 세계 토픽감의 입법 게리맨더링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 이 기이한 선거제로 시작된 선거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정 멘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정 멘더링이라고는 선거법 야합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그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슈퍼 특수보도 사정 권력의 독점을 낳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더도 덜도 아닌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일 뿐입니다. 국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선거법은 추악한 괴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이제 온갖 편법과 꼼수 또 무리수로 난무하는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의석 나누기를 위해 시도했던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포플러스안이 뭐였다고 했지만 결국 만나서 의석 나눠먹기 꼼수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포플러스안은 더 이상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차라리 패스트트랙에 태운 225 플러스 75의 원안을 표결에 차라리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끗한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엿바꿔 먹은 이 선거법이 결국은 정의당의 안대로 그 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는데 결국은 심상정 대표 자체가 이제는 그것을 원안을 올리는 것을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밥그릇 싸움으로 선거법은 그 신선도를 잃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수처법 역시 이제는 상정의 산물로 등장한 공수처법도 당연히 같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수처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국가안보실, 경제를 망친 경제수석실,
또 술 먹고 민간인을 폭행한 경호실, 또 야당을 대고 삿대질한 정무수석실, 또 인사망친 인사수석실, 또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직금에 모든 사람을 입방하여 찍고 있는 민정수석실, 정말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청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와대를 과연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또 국회의 이 청문 같은 시간을 올스톱 시킨 원인 제공자는 저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호플러스한 협의체를 만든 민주당과 또 동조 세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듯 하고 마구 주물러댄 그 결과 지금 국민의 심정은 경악이 반이고 한심함이 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던 부동산 대책을 잡겠다고 이제는 완전히 그 보여주기식 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자기네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재미를 다 본 뒤에 지금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수현이라고 하는 청와대 전 실장의 집값이 지금 10억 이상이 뛰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기껏 한다는 것이 한 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라. 이런 소위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급선회 하더니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 이러한 실언을 또다시 설익은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검찰에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메모에서 발견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서 송초로 현 울산시장을 출마토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후에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메모도 또한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작년 시장의 부정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그리고 권력을 동원한 당권선거,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를 요청한 이후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당리당략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철저히 밝히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를 튼튼히 하는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출마 요청을 비서실장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고 또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청와대에서 벌어졌는지 먼저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위협할 경우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유기준 의원입니다. 국민생활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거제를 두고 근거도 없는 4+ 야합협의체에서 의석을 한 개 더 가지겠다는 흉악한 뒷거래와 밥그릇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2중대, 3중대 정당을 위해 국회의석을 떡고물로 주는 추악한 뒷거래의 종착역은 결국 자신들의 자중질환입니다. 처음 주장했던 개혁이라는 것이 얄팍한 계산이고 속임수에 불과했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까지 막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 그리고 여기에 야합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전입 가경입니다. 당초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중진 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자 정의당은 모욕적이라고 말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선의 심상정 대표가 석패율을 보장받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2위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14년 회의에서 석패율에 대해서는 거물 정치를 위한 정치보험제, 석패율제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혁이라고 석패율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심과 동떨어진 선거법 개혁을 추진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가 자주림주장으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공수처 설치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중 등록제라는 대안을 내밀며 정당의 유출을 보고 있어 이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겸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문제투성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여 절대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된 패스트트랙 사태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입니다. 의석수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도둑질에 이어서 호남 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을 뺀 상태에서 4+1 협의체가 게리맨더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지금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을 호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충청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더 인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40만 명이 더 많습니다. 40만 명. 지금 현재 광주, 전남북보다 대전, 충남북, 세종이 40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요? 의석수는 호남이 한 석이 더 많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 불일치가 오늘의 현실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인구가 줄은 호남의 의석수가 줄어야죠. 이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충청이 불이익을 봐야 돼요. 왜? 충청의 지금 세종시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만 8천 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한 석에서 두 석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증설이 확실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남 위한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세종시는 의석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호남은 한 석수 줄어들지 않게 돼요. 이런 불공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호남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인구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4.15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올해 1월 31일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1에서 꼼수 합의한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남, 전북,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는 한석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대신 한석이 늘어야 될 충청의 세종시가 증설이 안 되는 것이죠. 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호남을 위해서 충청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에 기용하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이런 인선을 했다라고 설명하셨죠. 아니, 저는 전남 출신 총리에 이어서 전북 출신 총리를 기용하는 것이 꼭 국민통합입니까? 대한민국에 천하 인재들이 널려 있는데 대탕평의 인사정책을 취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전남 아니면 정북입니까? 그게 대통합이고 화합입니까? 그리고서 또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게리맨더링을 해가지고 호남의 지역구는 하나도 안 줄이려고 그러고 물어나 기성사실화 되어 있는 충청의 지역구를 못 늘리게 하고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도대체 민정권은 불공정의 빛을 향해서 어디까지 달려갈 작전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느 장관 겸임은 오해지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장을 총리로 데려가고 전 당대표를 장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현역 장관 비중은 27%, 10명입니다. 이번 조각으로 전 의장하고 총리 대표가 추가된다면 31.5%, 12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눈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휘하의 국가기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회의장부터 당대표, 현역의원 10명이 주르륵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국민들 눈에 삼권 분립과 국회의 위상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세균 전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국민 통합하고 경제 살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회장을 지낸 분이 지역구를 고수하시다가 총리로 변신하는 모습에서 권력의 집착 위에 우리는 또 무엇을 의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회장님, 국가의 운영의 기본인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정세균 회장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4+2 밀실에서 밥그릇 놓고 쌓이는 사이에 어제 하루에만 47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교섭 단체와 진지하게 선거법을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깜깜이 선거의 안막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최고위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비정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이 친문패권족들, 친문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문패권족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따라서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책에 상권분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상권분립을 해야 되느냐? 상권분립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초등학교 6학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도 못한 그런 사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원천은 바로 친문패권적 사고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 경고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입법부 수장을 지는 분이 그래 총리가 된다 해가지고 dob선입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대통령이 상권분립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당도 이번에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저는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는 청와대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세균 의원을 또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부분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철회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정세균 의원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 측면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저는 국회에서 저는 인준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조스트라다무스 조로남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조국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무적 책임은 최종 나에게 있다. 그런데 그 직권남용 후임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지금의 청와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지금 감옥에 계시나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조사했습니까? 조윤선 장관은 왜 조사한 겁니까? 적폐청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조사했던 건데 지금 또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김태우 씨가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그 내부자가 다 얘기한 겁니다. 유재수에 대한 거 쌈 싸먹었다고. 감찰 중단했다는 거 이미 다 김태우는 검찰에서 진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직권남용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또한 오늘 아마 단독 보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병기 부시장 업무 일지에 VIP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울산시장 나가라고 권유했다. 직접 면목이 없어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뭐 그런 취지의 업무 일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박근혜 대통령 대구 경북 TK에 여론조사하고 친박 인사들 또 추려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줬다라는 명목으로 선거 개입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2년 나왔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2년형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 또 수사하고 한 건 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선거 개입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어떻게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최고위원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림. 예, 그러면 김재원 정책위의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 하시구나. 예. 심재철 원내대표님 추가 발언. 예. 그럼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추가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선거에 관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첫째, 숫자 270명으로 줄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 너무 많다. 270명으로 30자리를 줄이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제도는 현재와 같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야바이 연동형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논의되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저하고 선거 제도에 관해서 맞짱 TV 토론합시다. 전 국민 보는 앞에서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최고위원 중진의 의원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개회의를 마치겠고요. 예, 비공개회의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저쪽 어디로 가져가셨어요? 1호 가면 딱 갖다 줬는데. 아니면 저기 한재근 차장한테 본부실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 어저께 이 어저께와 같이 이렇게 재단 앞에서 어저께와 우리는 우선 이 정도만 하고 공부하는 거 있으면 어마이 사도 나오셨어요. 그거 잘못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지지자를 너무 그래서 영상에 그거가 아니라 넘어져가지고 대표님이 이렇게 일으켜는 거예요. 네, 확인해. 제가 일주일 짧게 하나만 드리는데 늦게 하셨어요. 내일 이년들 아까 친다고 왜 졸려서 졸린 자신있어서 눈꺼풀에 왜 그래 오늘 김용진 시장 시에 가서 가위 떨어져.